장례식장의 공기는 지독한 향냄새와 어른들의 역겨운 위선으로 찌들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날 한시에 잃은 14살 지우와 9살 지훈 남매는 상복조차 입지 못한 채 차가운 복도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영정사진 앞에서 거짓 눈물을 쥐어짜던 친척들은 조문객이 빠져나가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남겨진 어린 조카들의 미래가 아니라 부모가 남긴 얄팍한 아파트 전세금과 사망보험금의 분배 비율 뿐이었다. 아이들을 서로 떠맡지 않으려고 고성을 지르며 싸우던 친척들은 결국 남매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다. 너희 엄마 아버지가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너희를 거두니? 당장 고아원으로 가라. 그 차가운 선고와 함께 친척들은 부모의 유품고 통장을 챙겨 야반도주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세상 천지에 완벽하게 버려진 지우는 덜덜 떠는 동생 지훈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어른들의 끔찍한 탐욕을 목격한 14살 소녀의 눈동자에는 눈물 대신 세상을 향한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동생이 고아원으로 끌려가 평생 부모 없는 고아라는 낙인을 달고 살게 할 수는 없다고 뼈저리게 다짐했다. 그녀는 장례식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동생의 손을 이끌어 맹렬한 겨울 눈보라가 치는 거리로 무작정 도망쳤다. 하지만 14살과 9살짜리 핏덩이들이 맨몸으로 견뎌내기에 세상의 겨울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며칠을 내리굶으며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 속을 떠돌던 남매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은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눈이 녹아 스며든 낡은 운동화 속의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지훈이가 길바닥에 쓰러져 헛숨을 들이켜며 죽어가고 있을 때 지우의 시야에 희미하게 불을 밝힌 낡은 간판 하나가 들어왔다. 페인트가 흉측하게 벗겨진 복순이네 국밥이라는 시장통의 허름한 식당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밥의 김은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연장해줄 동아줄처럼 보였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의식을 잃어가는 동생의 목덜미를 끌어안으며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식당 안에는 15년째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아내고 채소를 다듬으며 억척스럽게 뚝배기를 닦아온 50살의 윤복순이 서 있었다. 오랜 노동으로 허리 디스크가 망가져 척추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국자를 젓던 복수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거짓골을 한 채 얼어 죽기 직전인 두 아이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사장님, 저희 국밥 1,000원어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동상에 걸린 붉은 손바닥 위에는 10일 전 장례식장 바닥에서 주웠던 100원짜리 동전 10개가 처참하게 쥐어져 있었다. 당장 쫓아내도 이상하지 않을 몰골이었지만 복수는 아이들이 내민 초라한 동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복순의 깊고 거친 눈동자는 피가 맺힌 아이들의 맨손과 젖은 신발에 가닿았다. 그녀는 어떠한 동정의 말도 값싼 위로도 건네지 않고 그저 무심하게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남매가 창문 옆 구석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자 복수는 식당에서 가장 크고 깊은 뚝배기 2개를 꺼내들었다. 진하게 우러난 뜨거운 고기 국물과 두툼한 수육을 뚝배기가 넘치도록 담아내고 그 위로 하얀 쌀밥을 산더미처럼 퍼올렸다. 그것도 모자라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귀한 달걀 2개를 깨트려 따뜻한 계란 프라이까지 붙여냈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자 굶주림에 미쳐가던 지훈이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복수는 김이 끓어오르는 거대한 국밥 2그릇을 아이들의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냥 먹어라. 지우가 당황하며
자신들은 1,000원밖에 없다고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었지만 복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눈앞에 놓인 고기국밥의 압도적인 냄새에 지훈이는 홀린 듯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9살 지훈이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누나, 이거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국이랑 똑같은 맛이 나. 그 한마디에 꾹꾹 눌러 참았던 지우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14살의 지우는 자신의 국밥에 숟가락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뚝배기 안에 든 큼직한 고기와 푹 익은 물을 조심스럽게 건져내어 허겁지겁 밥을 삼키는 동생의 그릇 위로 끊임없이 옮겨 담았다. 미칠 듯한 허기가 내장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누나는 자신의 몫을 기꺼이 포기하며 동생의 입에 고기가 들어가는 것만을 바라보며 피가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주방 구석에서 그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남매의 식사를 등너머로 지켜보던 복순의 거친 손등 위로 소리 없는 눈물이 툭 떨어졌다. 식사를 마친 지우가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고 뚝배기를 치운 뒤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꺼내 복순에게 내밀었다. 복순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돈은 넣어둬라. 밥값은 나중에. 너희들이 훌륭한 어른이 되면 그때 와서 갚아. 복순은 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일부러 무뚝뚝하게 몸을 돌렸다. 가게 문을 나서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복순은 낡은 장부에 연필로 남매 국밥 2그릇이라는 글자를 깊게 눌러 적었다. 이 한 그릇의 국밥이 앞으로 3사람의 인생을 피바람과 기적으로 엮어버릴 거대한 서막이라는 것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굳게 닫혀있던 국밥집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에 목에 신분증을 건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동복지시설의 조사관인 김선영 교사였다. 김 교사는 복순의 테이블 위에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어제 국밥을 먹고 간 지우와 지훈 남매가 부모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장님, 혹시 이 아이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열흘 전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친척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보육원으로 인계하기 직전에 도망을 쳐서 경찰과 함께 찾고 있는 중입니다. 10일 전 부모가 사망했다는 참혹한 사실에 복순이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핏덩이들이 열흘 동안이나 이 잔혹한 한겨울의 거리를 방황했다는 사실이 복순의 억장을 무너뜨렸다. 다음 날 아침, 남매가 다시 국밥집을 찾아왔을 때 복순은 평소보다 2배나 많은 고기를 뚝배기에 담아주었다. 하지만 지우의 얼굴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사형수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사장님, 저희 내일부터는 이곳에 오지 못할 것 같아요. 보육원에 가야 한대요. 그런데 동생 지훈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우의 소매를 꽉 붙잡았다. 고아원에 가면 나랑 누나가 서로 헤어질 수도 있대요. 나 누나랑 떨어지기 싫어요. 그 말에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복순은 주방에서 빵과 과자를 가득 담은 비닐봉지를 꺼내 지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동생을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했다. 지우는 복순을 향해 허리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을 하며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한 뒤 눈길 속으로 멀어져 갔다. 며칠 뒤 복순은 도저히 아이들이 눈에 밟혀 장사를 할 수가 없었다. 점심 장사를 마치자마자 가게 문을 닫아 걸고 시 외곽에 위치한 햇사의 보육원으로 향했다. 녹슨 철창 너머로 운동장을 훔쳐보던 복순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 굳어버렸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운동장 구석, 낡은 그네 옆에서
지우가 동생 지훈이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쥔 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서 있었다. 동생을 빼앗기지 않으려 잔뜩 독이 오른 어미새처럼 서 있는 14살 지우의 굽은 어깨를 보는 순간 복순의 콧잔등이 시큰해졌다. 그때 복순의 등 뒤로 김선영 교사가 다가왔다. 벤치에 마주 앉은 김 교사는 절망적인 현실을 털어놓았다. 사장님, 아이들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입니다. 9살 지훈이는 입양 문의가 많지만 14살이나 된 지우를 입양하겠다는 가정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결국 두 아이는 서로 다른 곳으로 찢어져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특별 후원 가정을 지정받기 위해 보육원 재단에 입양 보증금 500만 원을 예치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부모도 없는 저 아이들에게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쥐어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500만 원. 그 단어가 복순의 뇌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복순은 그 길로 당장 시장통의 낡은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통장을 내밀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은 300만 원. 매일 새벽 뼈가 부서져라 뚝배기를 닫고 허리 디스크의 고통을 진통제로 참아가며 15년 동안 모은 그녀의 전 재산이자 생명줄이었다. 당장 200만 원이 모자랐다. 복수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붓고 있던 갯돈을 무리하게 깨버렸다. 위약금을 물어내면서까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은 200만 원을 마련했다. 월세가 밀려 쫓겨나고 당장 내일 밥을 굶게 되더라도 지우가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있던 그 절박한 눈빛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다. 복수는 꼬깃꼬깃한 현금 500만 원이 든 묵직한 봉투를 들고 다시 보육원으로 달려가 김선영 교사의 책상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았다. 선생님, 이 돈으로 우리 지우랑 지훈이 절대 헤어지지 않게 입양 보증금으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돈을 냈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영원히 무덤까지 비밀로 해주십시오. 김 교사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낡은 앞치마를 들은 복순을 바라보았지만 복순은 매몰차게 뒤돌아서 보육원을 빠져나왔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돈 때문에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저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곳이라는 작은 희망만 쥐어주고 싶었다. 텅 빈 지갑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복수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한 한편의 스릴러와 같았다. 복순이 바친 목숨 같은 500만 원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편견은 14살짜리 소녀를 품어주지 않았다. 보육원 측은 5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삼켜버린 뒤 끝내 입양 가정을 찾지 못했다는 핑계로 남매를 강제로 찢어놓았다. 입양 당일 아침 지훈이는 누나와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양부모의 차 문을 붙잡고 오열했다. 지훈은 피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다. 지훈아, 넌 먼저 가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 누나가 꼭 다시 데리러 갈게.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찾아낼게. 지훈은 멀어지는 검은 세단을 향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통곡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함께 입양을 갔었거라 굳게 믿고 국밥을 끓이던 복수는 이 끔찍한 생이별의 비극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1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참히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 17년이라는 잔인한 세월은 인간의 피와 땀을 무다는 무자비하게 갉아먹으며 흘러갔다. 한때 사람들의 온기와 활기로 가득했던 재래시장은 대형 자본과 마트의 위력 앞에 무참히 짓밟혀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렸다. 빈 점포들이 흉물스럽게 늘어가는 그 죽은 거리 한가운데서 윤복수는 여전히 낡은 가마솥 앞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60을 훌쩍 넘긴 그녀의 육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였다. 30년 가까이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허리를 굽혀 일한 대가로 그녀의 척추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심각한 허리 디스크로 인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뼈가 서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온몸을 강타했고 굽은 허리를 파는 데만 꼬박 5분이 넘게 걸렸다. 독한 진통제 하나를 입에 털어넣고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복순의 비참한 일상이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마수가 국밥접집에 목줄을 조여왔다. 시장 번영 회장이자 재개발 추진위원장인 이정철은 탐욕에 찌든 자본가의 표본이었다. 그는 거대 건설사와 결탁하여 상인들을 무자비하게 내쫓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개 역할을 자처했다. 이정철은 수시로 양복 입은 사내들을 이끌고 국밥집에 들이닥쳐 헐값에 보상금을 들이밀며 강제 철거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윽박질렀다. 복순이 끝까지 가게를 지키겠다고 버티자 이정철은 악랄한 수를 썼다. 80만 원이던 월세를 하루아침에 15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폭등시켜버린 것이다. 하루에 뚝배기 몇 그릇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복순에게 그것은 명백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밀린 월세와 빚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복순의 낡은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 5만 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겨울 오후였다.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몸을 이끌고 점심 장사에 뚝배기를 닦아내던 복순은 갑자기 시야가 칠흑 같은 암흑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며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이 덮쳤다. 며칠째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진통제로만 버티던 몸이 결국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가마솥 옆에서 허물어지듯 쓰러지고 말았다. 과로와 극심한 영양실조, 그리고 심각한 척추질환 악화로 인한 쇼크였다. 옆가게 상인의 다급한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복수는 차가운 병상에서 눈을 떴다. 의사가 건넨 진단은 절망 그 자체였다. 척추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선고였다. 수술비는 정확히 500만 원입니다. 당장 입원 수속부터 밟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복순의 텅 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00만 원. 17년 전 살을 A는 눈보라 속에서 굶주리던 두 고아남매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모았던 전 재산을 바쳤던 바로 그 액수였다. 하지만 지금 복순의 수중에는 자신을 살릴 500만 원은커녕 당장에 링거 값을 낼 돈조차 없었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파란 핏줄 위로 복순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쉼없이 일했는데 남은 것은 망가진 몸뚱이와 천문학적인 빚더미뿐이라는 잔혹한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설상가상으로 병실 문을 열고 불쑥 찾아온 이정철은 수술비가 없어 절망에 빠진 복순을 향해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철거 포기각서를 내밀었다. 윤 사장님 꼴을 보아하니 수술비도 없는 모양인데 고집 그만 부리고 가게 넘기세요. 그 푼돈이라도 받아서 병원비나 내시란 말입니다. 복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숨죽여 오열했다. 병실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재래시장 강제 철거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 복순이네 국밥 간판은 흉물스럽게 깨진 채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복순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병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바로 그 뉴스 화면이 기적의 방아쇠를 당겼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한복판에 웅장한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던 한 여자가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뉴스 속보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단정한 맞춤 정장에 지적이고 서슬퍼런 눈빛을 장착한 그녀는 31살의 승률 100%의 독종 변호사 한지우였다. 부모 잃은 고아라는 세상의 멸시와 지독한 가난을 짓밟고 일어서 이제는 거대 로펌에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막강한 법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길을 걷던 지우의 시선이 스마트폰 화면 속 철거 현장의 낡은 간판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복순이네 국밥. 17년 전 피눈물을 흘러 죽어가던 자신과 동생의 입에 따뜻한 고기 한 점을 밀어넣어 주었던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었다. 동시에 서울 도심의 최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주방에서도 거대한 충격이 번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주방을 지휘하던 26살의 마스터 셰프 한지훈 역시 태블릿 PC를 통해 동일한 뉴스를 접했다. 부유한 양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요리에 천재적인 재능을 꽃피운 그는 이미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거느린 막강한 재력의 젊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지훈이 요리사의 길을 선택한 단 하나의 이유는 9살 때 얼어붙은 몸을 단숨에 녹여주었던 국밥집 아줌마의 그 투박하고 환상적인 계란 프라이와 깊은 국물 맛을 평생 잊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화면 속 낡은 간판을 확인한 지훈은 들고 있던 값비싼 조리용 칼을 도마 위에 내던지며 앞치마를 찢어발기듯 벗어던졌다. 그는 황급히 주방을 뛰쳐나가며 누나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지우의 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당장 차 돌려 그곳으로 가자. 우리 아직 그 밥값 이자까지 합쳐서 한 푼도 못 갚았잖아. 성인이 되어 서로를 찾아내 끈끈한 핏줄의 연을 다시 이어가고 있던 남매는 최고급 세단을 미친 듯이 몰아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국밥집은 이미 굳게 셔터가 내려진 채 강제 철거를 기다리는 폐허로 변해 있었다. 남매는 다급히 수소문하여 예전 햇살보육원의 평교사에서 이제는 원장으로 승진한 김선영을 찾아갔다. 17년 만에 눈부시게 성공한 두 남매를 마주한 선영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복순 사장님은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 다인실에 방치되어 있단다. 악덕 재개발 조합장에게 가게마저 뺏길 위기지. 수술비 500만 원이 없어서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어. 500만 원이라는 액수에 지우와 지훈의 눈빛이 흔들리자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랍 깊은 곳에서 낡고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우야, 지훈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17년 전의 진실이 있단다. 선영의 떨리는 손에서 나온 조미는 다름 아닌 17년 전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입양 보증금 500만 원의 예치 영수증이었다. 남매가 서로 갈라지지 않게 해달라며 익명의 후원자가 냈던 그 기적의 돈.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날 폭설 속에서 너희가 보육원으로 끌려간 뒤 복순 사장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국밥 팔아 평생 모은 피 같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500만 원을 내미셨어. 너희 남매가 제발 생이별하지 않고 한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무덤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지. 그 순간 지우와 지훈의 세상이 멈춰버렸다. 진공 상태에 빠진 듯 멍해진 뇌리에 17년 전 자신들에게 무심하게 국밥을 밀어주던 복순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던 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 매일 끓는 물에 손을 담가 모은 전 재산을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바쳤다는 숭고한 진실 앞에 남매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짐승처럼 오열했고
지우는 영수증을 꽉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과 희생이었다. 지우가 서늘하게 굳어진 얼굴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독종 변호사로서의 지독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지훈아, 당장 병원으로 가서 사장님 수술부터 최고급으로 진행해. 비용은 수억이 들어도 상관없다. 지우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윤복순 사장님을 벼랑 끝으로 몬 그 쓰레기 같은 자본가 놈들을 찢어발기러 갈 거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그놈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사장님의 성을 지어드릴 거야.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외식재벌 지훈과 맹수 같은 지략을 가진 변호사 지우. 17년 전 거리를 떠돌던 힘없는 고아남매는 이제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자신들의 은인을 지키기 위한 잔혹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의 방아쇠를 당겼다. 최고급 VIP 병실에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넓고 차가운 병실 한가운데 놓인 침대 위에는 17년의 모진 세월과 뼈를 깎는 고통을 홀로 견뎌낸 늙은 여인 윤복순이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링거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지우와 지훈 남매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힘겹게 옮겨 복순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과 푹 꺼진 두 뺨, 그리고 수십 년간 뚝배기를 나르며 굵고 투박하게 굳어버린 상처투성이의 손을 보는 순간 남매의 억장이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복순의 차가운 손을 꽉 부여잡으며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옆에 선 지훈 역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깨를 들썩였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취에서 덜 깬 듯 흐릿한 시야 속에서 복순이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누구세요? 복순의 가늘고 쉰 목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깼다. 17년 전 보았던 코올릭의 아이들이 이제는 완벽한 어른이 되어 화려한 정장과 셰프 복장을 하고 있었으니 복순이 한눈에 그들을 알아볼리 만무했다. 지우가 복순의 주름진 손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오열 섞인 목소리로 토해냈다. 사장님, 저 지우예요. 17년 전 눈보라치던 날 1,000원짜리 동전 10개 주고 동생이랑 같이 국밥 얻어먹으러 갔던 그 꼬마 지우예요.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사장님. 지훈 역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소리쳤다. 사장님, 저 지훈이에요. 계란 프라이 올려주셨던 그 지훈이라고요. 지우와 지훈이라는 그 이름 두 글자에 복순의 흐릿하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더듬던 복순의 손이 지우의 얼굴에 닿았고 이내 그녀의 맑은 눈가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터져 흘러내렸다. 지훈이니 세상에 너희들이 살아서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꿈이 아니구나. 아이고, 내 새끼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김선영 교사에게서 받아온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복순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17년 전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입양 보증금 500만 원의 예치 영수증이었다. 지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으로 얽혀 처절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사장님,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희가 대체 뭐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고아 쓰레기들한테
사장님,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목숨 같은 전 재산을 왜 이름도 없이 버리신 거냐고요. 그 돈 때문에 사장님이 평생 골병 들고 병원비도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셨잖아요. 복수는 그 영수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며 희미하고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매서운 바람 맞으며 서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늙은이 눈에 너무 밟혀서 도저히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뿐이야.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그저 불쌍한 남매가 헤어지지 않기를 바랐다던 그 맹목적이고 순수한 사랑에 지우와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복순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다. 남매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우는 당장 병원 원무과로 내려가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복순에 밀린 입원비와 앞으로 진행될 최고급 척추 디스크 수술비 전액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복순이 펄쩍 뛰며 남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려 했지만 지우는 단호하고 듬직한 목소리로 복순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17년 전 사장님이 저에게 목숨처럼 내어주셨던 그 전 재산을 이제야 이자가 잔뜩 붙어서 돌려받으시는 것뿐이니까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수술은 당대 최고의 척추 전문의들의 집도하에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끝났다. 혹독한 회복 기간 동안 복수는 단 하루도 혼자 외롭게 병실에 방치되지 않았다. 낮에는 거대 로펌의 변호사 지우가 병실을 지키며 밥을 먹여주었고, 대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마스터 셰프 지훈이 매일같이 최고급 식재료로 정성껏 끓여낸 보양식을 들고 와 복순의 기력을 회복시켰다. 지훈은 복순을 퇴원시킨 후 자신의 깨끗하고 채광이 눈부신 고급 아파트로 그녀를 모셔와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봉양했다. 복순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렸다.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지우와 밤마다 뭉친 다리를 주물러주는 지훈을 보며 복수는 매일 밤 몰래 감격의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지우와 지훈의 맹렬한 보호는 단순히 병원비를 내고 밥을 차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지우는 법조계의 인맥과 날카로운 법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복순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시장 번영 회장 이정철과 깡패 용역업체의 뒤를 샅샅이 캐기 시작했다. 불법 강제 철거 비자금 조성, 뇌물 수수 등 그들이 재개발을 명목으로 저지른 추악한 범죄 증거들을 낱낱이 수집한 지우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던져 그들을 모조리 쇠고랑을 차게 만들었다. 복순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폭리를 취하던 악덕 자본가들은 지우의 빈틈없는 법의 철퇴를 막고 감옥에서 평생 썩어갈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다. 동시에 자금력이 막강한 지우는 복순이 쫓겨났던 그 낡은 시장 부지에 새롭게 들어서는 거대한 재개발 상업구역 중에서도 가장 목이 좋고 번화한 1층 코너의 알짜배기 대형 건물을 통째로 현금 매입해버렸다. 은인의 피눈물로 얼룩진 그 땅 위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따뜻한 성을 지어 그녀에게 바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었다. 2달의 시간이 흘러 복순이 지팡이 없이 두 발로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지우와 지우는 복순을 최고급 세단에 태우고 재개발이 완료된 시장구역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린 복순의 눈앞에는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으리으리한 새 상가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지훈이 복순의 손을 이끌고 1층의 한 커다란 식당 앞으로 다가갔다. 굳게 닫혀있던 블라인드가 걷히고 식당의 전면이 드러나는 순간 복순은 숨을 헉 들이켰다. 그 화려하고 거대한 식당의 간판에는
17년 전 낡고 비좁았던 그 시장통 식당과 완벽하게 똑같은 글씨체와 색깔로 복순이네 국밥이라는 이름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1층은 최신식 주방 설비와 번쩍이는 테이블들이 가득 찬 식당이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2층은 복순이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고급 가구와 난방시설로 꾸며진 넓은 집이었다. 지우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복순의 주름지고 굽은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꼭 쥐어주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 인증한 건물 등기권리증이었다. 등기권리증 소유자란에는 윤복순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굵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니, 이제 세상 그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쫓아낼 수 없어요. 이 거대한 건물 전체가 온전히 어머니의 것입니다. 월세 걱정할 필요도 쫓겨날 걱정도 없이 평생 이곳에서 저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드시면서 국밥 팔고 싶으실 때만 팔면서 편히 쉬세요. 지우의 울음 섞인 외침에 복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권리증을 품에 꽉 끌어안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목 놓아 통곡했다. 17년 전 혹한의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한 가엾은 고아남매에게 대가 없이 내어준 따뜻한 국밥 2그릇과 아무런 기대 없이 바쳤던 전 재산 500만 원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 수십억짜리 건물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성공한 아들딸이 되어 찬란하게 돌아온 것이다. 화려한 새 국밥집의 정식 개업식 날 저녁, 세 사람은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커다란 식당의 불을 절반쯤 끈 채 오직 그들만을 위해 식당 가장 구석에 위치한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17년 전 눈보라가 치던 밤, 부모를 잃고 덜덜 떨던 두 아이가 처음 들어와 웅크리고 앉았던 바로 그 구석자리의 풍경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었다. 천재 셰프 지훈이 며칠을 밤새워 최고급 한우 사고를 가마솥에서 푹 고아낸 진한 국밥 3그릇을 쟁반에 받쳐들고 다가왔다. 뚝배기 위에는 17년 전 복순이 굶주린 남매에게 내어주었던 것과 똑같은 반숙 계란 프라이가 노릇하게 얹혀 있었고, 뽀얀 국물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식탁 위에 국밥 3그릇이 나란히 놓였지만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지우가 눈물이 가득 고인 붉은 눈으로 숟가락을 꽉 쥔 채 복순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밥값 갚으러 오는데 무려 17년이나 걸려서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그날 어머니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저희 남매는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국밥 한 그릇이 저희의 목숨을 살렸고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훈 역시 복순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으며 어린아이처럼 울먹였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저희를 살리셨으니 이제 저희가 평생 어머니 곁에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지어드리고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그 성스럽고 묵직한 2글자에 복수는 소리내어 통곡하며 두 남매를 자신의 넓은 품에 꽉 끌어안았다. 복수는 굵어진 손마디로 지우와 지훈의 뺨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 70년 만에 먹어보는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이자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반듯하게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다 가졌다. 어서 먹자. 국밥 식겠다. 창밖으로는 17년 전 그날처럼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때리고 있었지만 뚝배기에서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생명의 온기와 세 사람의 따뜻한 눈물
그리고 맑은 웃음소리가 엉켜 널찍한 식당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눈부시고 포근하게 빛나고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핏줄보다 진하고 맹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이 진짜 가족 앞에는 이제 더 이상의 춥고 외로운 겨울 눈보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100원짜리 동전 10개로 시작된 처절한 생존기는 17년의 길고 잔인했던 세월의 터널을 완벽하게 통과하여 마침내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눈부신 가족이라는 기적의 구원으로 찬란하게 완성되었다.